안녕하세요.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공익을 위해, 인권을 위해 숨은 곳에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진정한 파워피플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이 시대의 정의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분으로 공익과 인권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분이라고 하네요. 오늘 어떤 분이실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영의 파워피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주인공은 이주 노동자, 난민, 또 국제 인권 등의 수식어와 항상 함께 하시는 황필규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공감이라는 이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공익인권법 재단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공감이라는 인권법 재단, 법무법인 공감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법무법인 공감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 곳인지 우리 핵심 멤버이시는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한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공감은 2004년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벌써 그러면 10년이 넘었군요.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네. 그 2004년부터 저희가 이제 비영리로 전업적으로 일을 하는 공익 변호사들이 모여서 어떤 인권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주목하고 어떻게 보면 100%와 관련된 법적인 지원이나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무실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비영리로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도 뭐 다른 어떤 인권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소액 다수, 네. 풋뿌리 모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저희 같은 형태가 거의 최초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어떤 도움의 어떤 필요가 네. 확인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각자 이제 한 뭐 두세 개, 서너 개 영역씩을 맡아서 예.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주민 문제, 난민 문제 그리고 국제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럼 네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하시는 직원분들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변호사님이 몇 분이 되셨나요? 뭐 이제 10년이 넘어서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을 해서 8명의 변호사가 됐고요. 간사분도 한 분으로 시작해서 지금 3분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공감이라는 공익인권법 재단은 사실 우리나라 최초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 공감에 함께 공감하시는 여러 정말 법조인 분들과 그런 예.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요. 예. 이제 웬만한 대형 로펌들에서는 공익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별도로 재단을 만드는 정도까지 이르는 거 보면 예. 사실 우리나라의 공익소송의 선구자인 공감의 역할이 정말 참 뜻깊고 대단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뭐 선구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여는 이런 형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뜻만 있고 마음만 있어도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고 네. 점점 더 같이 일을 해나가자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열어주는 것. 네. 사실 뭐 저희가 활동 자체는 어차피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관련 이제 뭐 인권 단체분들과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만의 성과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비영리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 또 아까 상근하시는 간사분들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은 그래도 일단은 아무리 뜻은 좋지만 그래도 예. 생활인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까지도 다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게 비영리라는 어떨까요? 것이 뭐 급여를 안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네. 이제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의미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마음의 지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한 10,000원,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네. 기부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지지가 저희의 가장 큰
재단이고 재산이고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로펌에서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예산의 한 7-80% 정도가 그런 네. 소액 기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지지로 유지가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황필규 변호사님의 어린 시절 또 인생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황필규 변호사님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셨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준비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중학교 때 3년 정도를 홍콩이라는 어찌 보면 지금도 흔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예전이니까 정말 더 흔치 않은 기회를 예. 갖게 되셨어요. 네. 변호사님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떠셨을까요? 뭐 농담 삼아서 조기 유학 1세대라고 아, 그러셨네요, 얘기를 정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님께서는 직장 관계로 그쪽에 뭐 회사 지사에 발령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쫓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네. 됐는데 그 당시 상황이 8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년 5.18이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암울했던 한국 상황 같은 게 암울했던 시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네. 그 적어도 이제 기억나는 것들은 그런 거죠. 뭐 그 당시 이제 뉴스위크나 타임 네. 같은 경우 제가 그때 읽지는 않았지만 서점 같은 데 가면 이제 한국과 관련된 상황은 뭐 이렇게 무슨 펜 같은 걸로 다 지워서 네네. 판매가 되던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홍콩에서 팔리는 잡지.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팔리는 네. 그때 당시 잡지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정권 차원에서 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기사는 다 삭제를 했었군요. 예, 삭제를 해서 잡지를 아예 펜으로 지워가지고 네. 판매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네. 홍콩을 갔을 때는 불과 네. 30년 전이네요. 네. 그죠? 갔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영국계 학교였는데요. 네. 일단 뭐 한 30개국, 4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이런 학교였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국적이란 민족의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결국 뭐 얘가 나랑 성격이 맞는지 네. 아니면 얘가 착한지 못됐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그 아이가 무슨 피부색이 무슨 색인지 네. 뭐 어느 나라에서 온 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이런 상황. 사실상 생활 자체가 이미 다양함이 당연시되는 예. 인생의 생활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같이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은 뭐 미국이랑 소련이랑 똑같은 제국주의자다. 이제 이런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잡혀갔을 만한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뭐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분은 뭐 비록 우리가 주류 경제학을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좀 공부가 된다면 낙수도 한번 읽어봐라. 뭐 이런 어떤 정말 중학생한테요. 열려 있는 그런 공부, 열려 있는 학교, 열려 있는 어떤 공간이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오면서도 정말 굉장히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과정들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예. 한국의 양심수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도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제목과 또 그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인권 신동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글을 쓰게 되셨고 그 내용이 뭐였었죠?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를 얘기할 때 네. 굉장히 이제 스스로도 굉장히 성찰하면서 비판적이고 신랄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미화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늘은 주로 미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저희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의 실패하거나 좀 못난 이야기 해주셔야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더 그런 얘기를,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양심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어렴풋이 그런 어떤 뭔가 억압되는 이런 분위기를 잘은 이해는 못하지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홍콩에 왔을 때는 제가 뭐든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고 네. 뭐 이게 어떤 사상과 관련된 것이건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에 관련된 것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당시 김영삼 씨가 뭐 단식을 했는데 한국에서 국내 언론에는 거의 나오지 그게 아예 언론 통제가 돼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홍콩에서는 당연히 크게 보도가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뭐 좀 홍콩에서는 고위까지 이제 다닌 셈인데요. 한국에서는 중사람이었지만 네. 이제 마지막 그 국가 시험에서 이제 에세이 제목 소재 주제로서 이제 감옥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을 때 뭐 감옥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뭐 어차피 시험장에서 바로 써야 하는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의 어떤 뭐 김영삼 씨가 단식한 거라든지 김대중 씨가 미국에서 인터뷰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또 뭐 이제 홍콩 어떤 방송사에서 한국에 가서 어떤 뭔가 취재를 했던 이런 기억들이 나면서 그걸 이제 종합을 해서 일종의 짧은 시간에 한국의 양심수들의 문제에 대해서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과연 한국에 양심수가 있는가 없는가 한국 정부에서는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논지였던 것 같고 뭐 내용은 뭐 지금 뭐 찾아볼 수도 없지만 읽어보면 정말 내용이 부실했을 것 같긴 한데요. 중학교 3학년이 네. 썼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건 제가 볼 땐 내용의 중요도나 성숙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제목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상 남과 다른 지금의 황표규 변호사님의 어떤 그때 이미 보여준 그 인권 신동으로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드네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저는 시대적인 상황이 한국이 워낙 그랬기 때문이고요. 저는 뭐 지금 특히 지금의 어떤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뭐 심지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충분히 사고할 수 있을 만큼 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또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고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 딸이나 아들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저도 뭐 이제 깜짝깜짝 놀래고 제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도 정말 저런 것까지 이제 볼 수 있고 네.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억압됐던 사회에서 덜 억압적인 어떤 사회를 가면서 정말 새로운 것을 보게 됐던 측면이 있다라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래도 예 모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살아온 또 인생의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네. 군대를 중국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는 것에 그냥 뭐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우연히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보게 됩니다. 기사에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데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군대 대신 군대 대신으로? 네, 군대 대신으로 해외 봉사단을 파견을 해서 네. 한국어 교육, 뭐 무슨 태권도 교육 아니면 뭐 지역 어떤 사회 개발 뭐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게 딱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전혀 그게 어떤 것일 거라는 걸 모르고 막연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왜 무슨 루안다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예, 군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 아이들 앉혀놓고 뭘 가르치고 이 정도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도 아무튼 뭔가 내 관심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할 수 있다라면 의미가 있겠다. 네. 군대에서라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일단 처음이었고요. 첫 제가 이제 소위 국제협력요원이라는 제도인데요. 네. 제가 일기였고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원하던 중국에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사실 운이 좋았던 건 첫 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면 국어 교육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 관련된 어떤 과정을 밟았거나 자격요건을 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영어로만 시험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네.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변호사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삶을 사는 분들은 흔치 않거든요. 즉 어떻게 해서 인권 변호사로서의 지금의 모습에 어떤 자아상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언제부터 내가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품으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질문이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계속 이제 저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6학년 때 어떤 글을 썼어요. 이제 어떤 사회관과의 이제 행복한 생활이 뭐냐라는 네. 주제였고, 이제 교과서에는 뭐 가족이 화목하고 뭐 본인이 건강하고 뭐 직장 생활이나 뭐 모든 면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고,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 당시 이제 아니 뭐 행복한 생활이라고 해놓고 자기만 행복한, 자기나 자기 주변만 딱 행복하면 그게 무슨 행복한 생활이냐. 그건 뭔가 그 당시 이제 개인주의라는 표현을 썼죠. 개인주의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남과 더불어 사는 삶 아니냐.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예수나 어떤 부처 같은 분, 석가모니 같은 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었고요. 왜 그 전후로 왜 그 글을 쓰게 됐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그때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조금씩 뭐 삶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학교를 지나고 이제 그 이후를 지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개인이 그냥 향기를 풍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어떤 사회라는 것은 구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를 일부 바꿀 필요도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또 홍콩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홍콩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중국에 있을 때는 외국 어떤 강사들이랑도 이런 어떤 인권에 관한 얘기, 그러면 먼저 또 미국에서 온 친구는 뭐 어느 대학이 미국에 꼭 그런 거 잘 가르치니까 뭐 그 대학 가서 공부해라 뭐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런 쪽의 일들을 더 잘 해야겠다. 근데 네, 그런 과정이 있었죠. Didn't even know what happy means till you came along and walked into my dreams. It's funny how the times can change so fast. Looking straight ahead, I don't think of the past. You've changed everything. It's like bright lights in a starry sky. We're gonna feel that way most every night. Sunlight on a summer day. We're gonna laugh and dance all the rain away. 'Cause you belong, you belong, you belong to me. 그럼 지금까지 변호사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인권 변호사로서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나라 최초일 수밖에 없는 공익적 부분의 소송을 참 많이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로서의 지금의 모습까지 오시게 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바로 그때 그 시절, 즉 인권 변호사로서의 황필규 변호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벌써. 자, 제가 알기로는 예. 소위 난민법, 예.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난민법이라는 그 법의 이름 정도 알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의 알지 못해요. 예. 그런데 그런 난민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정말 이제 구체적인 그런 법으로서의 정립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황필구 변호사님이 많은 역할과 조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난민법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주민 인권에 아무튼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부터 관심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사법시험 이주민이라면 이주 노동자들. 예, 뭐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이주 아동 네.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을 하자마자 이제 그 겨울에 이주 단체들 뭐 송년회 하는데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막 네. 홈페이지 같은 데를 뒤져가지고 막 이주 단체들 이제 그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네. 연수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예.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뭐 같이 학회나 이런 데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공감 들어왔을 때
난민 쪽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난민과 관련해서 좀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주민에 관심이 있는데 네. 난민도 다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뭐, 예, 좀 분명히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네. 좀 더 공부를 해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예. 사실은 난민이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자 예. 또 흔치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아프리카 난민이라든지 또는 뭐 예. 예전에 베트남의 뭐 보트피플이 예. 뭐 망망대해를 뭐 조각배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싣고 예. 가다가 뭐 소위 참사를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게 난민이지.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는 경우도 사실은 아직도 극히 드물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알아봤죠. 그 난민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떤 뭐 무슨 문헌들이 있는지 그동안 어떤 소송들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소송은 제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한 2건 정도 판결문이 나와 있었고요. 네. 하나는 아예 난민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 네. 네, 그 접수 자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던 건이 하나가 있었고 네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난민 신청에 대해서 불허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한 게 뭐 패소한 그래서 예. 사실 도움이 되는 판결문은 찾지를 못했고요. 문헌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제 한글로 된 모든 관련된 문헌을 찾았는데 네.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당시에는 하루면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지금 한 10년 뭐 넘게 지났는데 난민법을 관련 이제 또 변호사님들이랑 단체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7년 정도 같이 작업을 해서 네. 난민법도 만들어졌고 지금은 뭐 어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네. 발전이 돼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법조인조차도 난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난민 어떤 인정이라는 것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 네. 당사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가치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난민법이 개정돼서 만들어진 이후로 어느 정도 그 법이 최초의 취지를 어느 정도 지금 역할을 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의미를 다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한 뭐 6개, 7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난민 신청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네. 딱 여기까지였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절차적인 어떤 규정도 없었다라는 거고 네네. 인정이 된 이후에 어떠한 처우들이 혹은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일단은 들어가고 생기고 만들어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난민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정부도 이제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일종의 타협적인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남용하려는 거 아니냐. 난민 신청 그러면 난민 신청만 하면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뭐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건 어떤 제도건 당연히 남용의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네. 그건 어떻게 뭐 안전장치를 갖추는 문제이지 그 어떤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황필규 변호사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작년에 우리나라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지금도 그 상처를 보듬고 아물 수 없는 바로 세월호 사건인데요. 예. 황필규 변호사님이 경험하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그 뭐 사실 이제 작년 4월 16일이죠. 그 사건이 났을 때 저는 뭐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이제 다 살아야 할 텐데 라는 네. 생각을 했고 또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도 답답했고 너무나 네, 답답하고 너무나 무력감을 네, 느꼈죠. 답답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소위 한국인이
아무리 체계가 없고 무능해도 위기가 닥치면 뭔가 해낸다. 네. 뭔가 구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 다- 희망이 무너지는 과정을 저희는 이제 생중계로 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들었던 생각은 또 누구나 저는 여건만 된다면 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주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네. 다만 이제 첫날 밤이 되면서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인권이냐 공익이냐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네. 공감의 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꼭 법적으로 뭐 법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변호사가 이제 뭐 법을 뭐 직접 적용하는 일뿐 아니라 어떻게 네. 보면 어떤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뭐 요청드리고 뭐 이런 역할을 또 하는 거니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분노와 불신에 휩싸여 있는 네. 가족분들의 생각을 의견을 잘 정리해서 좀 제대로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루빨리 한다라면 한 몇 명이라도 더 어떻게 보면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또 변협 협회장님이랑 이야기를 말씀 나누니까 협회장님도 굉장히 의미에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하셔서 네 이제 뭐 다른 변호사님 몇 분이랑 이제 이틀째 밤에 3일째 밤에 네, 내려가게 되죠. 공감에는 휴가 내고 내려갔었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마음이 너무 먹먹한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3, 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그 세월호 사건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더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지요. 예. 지금 현재 이 세월호 관련 법령을 정말 그 많은 난상 끝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법이 법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갈등에 유발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그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 황필구 변호사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이 뭐 이건 뭐 어떤 특정 정권이나 보수나 진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권력은 어쨌거나 본인이 뭐 책임져야 한다. 뭐 어떤 권력이건 비난받기 싫어하고 네. 책임지기 싫어하고 이런 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이라는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인식하고 그 갈등들을 어떻게 보면 잘 조절해 나가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최대한 반영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월호는 그 반대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권력은 갈등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갈등 유발자들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들,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를 갈등 유발자로 낙인 찍는 꼭 이건 뭐 세월호뿐 아니라 사실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난과 싸울 의사와 능력이 없는 권력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다고.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국회법 개정 그 논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다른 권력 간의 무슨 암투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국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조차도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근데 그 논의의 배경은 결국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네. 어떻게 보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를 했다라는 취지이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거나 사회적인 합의, 이게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족들이건 다 국민들이건 다 고생하면서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합의를 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도 만족을 하진 못하겠죠, 100%. 어차피 근데, 법이라는 거는 뭐 타협의 산물이니까요. 근데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시행령이나 어떤 예산이나 정부가 쓸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보면 파기해 나가는 과정이 네.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여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니다. 그게 여당한테 뭐 유리하냐, 야당한테 뭐 유리하냐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어떤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그 선을 넘어서는 문제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인식을 여당 대부분의 의원들조차도 했었고,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그러면 가족들은 오죽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뭐 모두에게 또 피로감이 생기고 가족들 유가족분들은 지치고 또 이제 돈 얘기가 나오면서 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갈라지고 이런 가정들은 있지만 오히려 이제 뭐 법조인 뭐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법조인 뭐 꼭 인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구제받고 네. 사회적인 갈등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조절되고 최소화되고 어떤 약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충분히 반영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적지 않게 쭉 해오면서 순간순간 제가 변호사로서 과연 이 길을 걷는 게 맞는 건지 정말 힘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황 변호사님의 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이런 공익소송 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소송이 오히려 정말 왜 우리가 흔히 경쟁이 치열한 곳을 레드 오션이라고 하고 또 아무도 경쟁하지 않고 나 혼자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블루 오션이라는 그런 경제학적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진짜 이 공익, 남의 인권과 나의 인권을 함께 이 사회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소송이 나중에 레드 오션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정말 제가 같이 꿈꿔볼 만한 상황이네요. 진짜 변호사님이 보니까 정말 열정과 또 변호사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이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울림을 함께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자리를 바꿔서 회의실로 한번 자리 이동을 해봤는데요. 여기 뒤편에 보니까 공익인권법재단이라는 이 현수막이 참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회의실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 해외 입양돼서 외국에서 자기 부모도 다 잊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의 부모를 만나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아마 한 장면 다들 많이들 보셨으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 그리고 가장 전쟁이라는 또 상처를 안고 있는 그때 당시에 본인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갔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입양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해외 아동 입양자들이 겪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우리 황 변호사님이 생생한 구체적 사례와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뭐 이주민 인권이라든지 난민 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해외 입양 문제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기존의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는 굉장히 크게 바뀐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신가요? 해외 입양이라고 하면 막연히 뭔가 새로운 기회이고 홀트나 이런 입양기관 같은 경우 훌륭한 일을 하는 곳 정도의 생각만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처음 이제 해외 입양인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입양 과정에서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뭐 뒤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뭐 좀 변조되거나 이런 건강 상태가 뭐 고쳐지거나 뭐 이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달라라고 어떤 권익이나 이런 데 진정을 넣었을 때 권익에 대해서 온 답은 소멸시효,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문서의 보존기한 이런 것들도 지났겠고요. 이제 뭐 거의 각하 뭐 이런 결정을 받으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좀 과거사 규명하듯이 어떤 진실과 화해, 뭐 사과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그때는 뭐 진실과 화해, 과거사 문제 뭐 그런 접근도 경우에 따라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일단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뭔가 좀 그 개개인의 어떤 사안들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법의 입양 특례법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네. 개정을 해보자라는 정도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해외 입양 문제를 좀 공부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뭐 어떤 사실들에 접하게 됐죠. 예를 들면 해외 입양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 반세기 동안 지난 네. 반세기 동안 60만 명이 해외 입양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 60만이요? 아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해외 아동 입양이 지난 50년 동안 된 뭐 해외 입양인 수가 60만 명이라면 네. 그 중에 3분의 1 거의 20만 명이 한국 20만 명이요? 예, 한국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비록 한국 전쟁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 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미혼모에 대한 편견, 비혼모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지만 뭐 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으로 뭐 비혼모,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해서 도저히 못 기를 네. 이럴 특별한 나라인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도대체 왜 이 60만 명에서 3분의 1의 전 세계 3분의 1의 해외 입양을 한국에서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보게 돼서 일단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큰 돈이 오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입양이 맞습니다. 되면서 저는 뭐 제 친한 분도 뭐 이제 입양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일하는 개개인 분들이 어떤 뭐 나쁜 의도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네.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사실상 수수료로 네. 네. 충당하게끔 사실 법령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인건비 주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초창기 어떤 한국 전쟁 당시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라면 그 이후에는 지금은 사실 뭐 소위 고아는 거의 없고 이제 다 미혼모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단가들이 매겨지더라고요. 어떤 나라에서 남하냐 여하냐에 따라서 미국 같은 데는 단가가 매겨지는데 한국에서 간 여자아이가 가장 단가가 높은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막 결국은 이제 아시아인을 선호하고 네. 또 뭐 여자아이를 선호하고 한국은 교육열이 높다니까 뭐 더 뭐 좋다 뭐 이래서 그런 걸 이제 뭐 저희 자원활동했던 또 해외 입양 출신 분이 석사 논문으로 그런 걸 또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했던 게 입양특례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정부도 그렇고 뭐 관련 도움 주셨던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좀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네. 사실 별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랑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이 네.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결국 그게 뭐 가정 위탁이 됐건 입양이 됐건 어떤 형태가 뭐 그룹홈이 됐건 아니면 시설이 됐건 어떤 형태로든 가족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 놓이는 아동들이 과연 그 분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평가받아야 하고 네. 그리고 가장 그 아이의 이익을 최선의 이익을 네.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또 관련 이제 또 아동단체들이라든지 관련 변호사님들이랑 요즘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같이 보듬고 살아야 할 집단이 있지요. 바로 그 북한 이탈 주민인데요. 뭐 한때 세터민이다 또는 뭐 이탈민이다 이렇게 많은 이름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해서 북한 지역까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헌법상은 규정하고 있지요. 즉 그 얘기는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적인 정치 세력 상으로는 뭐 엄연히 남한 제도와 뭐 북한 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북한 제도를 피해서 우리 남한으로 즉 대한민국으로 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이탈을 해서 왔는데 또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의 삶,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지요. 지금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도움을
또한 소송과 그 외 여러 가지 법적인 힘으로 많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황 변호사님의 그동안에 해오셨던 노력, 또 소송, 기억에 남는 소송이나 또는 법원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뭐 워낙 이제 탈북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고요. 또 다른 이제 뭐 소수자분들도 뭐 사회적 약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또 좀 분야에 따라서는 또 관심을 가지신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또 많이 있는 영역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뭐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갔고 또 우연히 이제 관련된 사건을 또 담당하게 돼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왔을 때 거치게 되는 이제 정착 그 진짜 자유로운 어떤 정착 과정 이전에 거치게 되는 합동신문 단계랑 하나원 단계에 네네.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관심을 네. 가지게 됐고 특히 이제 하나원 자체도 사실은 준구금 시설이라서 예. 과연 사회통합 혹은 사회 적응이 그것도 남녀가 분리된 부부를 분리해서 감금해 놓고 사회 적응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 이전의 단계인 합동신문 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법률가의 사고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떤 적법 절차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인권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법에 의하면 그 한국에 북한 이탈 주민이 와서 어느 정도 뭐 정착 지원을 받을 건지 어느 네. 정도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을 건지를 심사를 하는 행정 절차로서의 절차입니다. 합동신문이라는 것은. 네. 근데 그게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지고요. 네. 독방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6개월 동안 독방 감금된 상태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인 근거는 뭐 임시보호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라는 굉장히 짧은 뭐 문장으로 그 많은 어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서 네. 이게 이제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게 정당한 거냐, 이건 이제 뭐 국가배상 소송이라든지 뭐 인신구제 청구라든지 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다행히 또 이제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네. 관련돼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한 25,000명, 한 3만 명이 가까운 탈북자들이 다 그 절차를 거쳐온 거고 네. 이런 어떤 법적이고 인권적인 문제 말고도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게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등 국민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말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서 동등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순종하고 눈치 보는 네. 이등 국민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 적응에 어떻게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그런 네. 과정이라는 면도 있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황 네. 변호사님. 황필구 변호사님이 꿈꾸는 우리 사회의 이상,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계획을 삼고 계시는지 그 질문을 여쭤보는 건 저의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또 흔히들 아니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데 지치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말장난 같지만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뭐 이렇게 이렇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예전에 노자가 말씀하셨나요? 아무튼 그 절망의 끝에 간 사람만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실망해야 저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상하게 좀 거창하게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좀 더 하고 싶은 일에 더 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한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더 국내의 어떤 인권 문제나
어떤 사회적 약자 문제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함께 하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뭐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 난민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점점 좀 다른 나라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좀 가져가려는 개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은 그 비영리 풀뿌리 모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고요. 공감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착하고 조금 약하고 선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하지는 못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변호사로서의 법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오히려 법은 강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자신의 재산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선하고 약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변호사를 하는 내내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권, 법이 존재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이 바로 인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감, 우리 공익과 인권을 위해서 가장 최첨단에서 띄워주시는 우리 황필구 변호사님과의 시간은 저에게도 제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를 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은 사회적 약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어떤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곁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그랬고 메르스 격리자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공감에 하는 일을 살펴보시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공간에서 재정적인 기부도 좋고 아니면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단지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앞으로 쭉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감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